안녕하세요. 아내가 남긴 선물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억겁의 인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겁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치맛자락에 바위가 달아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억겁을 반복하는 인연이 돼야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내와 전 함께한 세월은 길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영원히 기억될 존재가 되었으니 억겁의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아주 사소한 우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20대 후반이던 전 5급 행정고시를 준비 중이던 고시생이었거든요. 전 그때 식비를 아끼려고 매번 저렴한 백반집이나 찾아다니며 겨우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오랜만에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제가 말한 식당 말고 엉뚱한 식당에 가 있더라고요. 야, 인철아, 너 왜 거기 가 있어? 내가 말한 식당은 그 집이 아니고 그 건너편에 있는 백반집이라니까. 아이, 거기가 500원 더 싼데. 일단 네가 벌써 주문했다니까 거기로 갈게. 주머니 가벼운 고시생 처지에 500원이나 더 비싼 식당에 간 친구를 원망하며 건너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아름다운 천사를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메뉴로 주문하시겠어요? 제게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 종업원을 보고 전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죠. 아내는 그 식당 종업원이었는데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보고 전 단박에 홀리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전 500원 비싸다고 한 번도 가지 않던 그 식당에 단골이 되었네요. 어서 오세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늘 드시는 제육백반으로 드릴까요? 전 완전 쑥맥처럼 아내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늘 같은 메뉴만 시켜 밥만 먹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5급 행정고시인 3차까지 시험이 있어서 난이도도 높고 준비 기간이 매우 긴 시험이었어요. 저 역시 대학교 졸업반 때부터 무려 5년이나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던 시절에 아내는 메마른 제 삶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답니다. 고시 준비로 불안과 우울에 떨면서도 오직 아내만 생각하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죠. 그러다 마침내 5년 만에 5급 행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몇 번이고 고배를 마셨던 끝에 얻어낸 결과여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장하다 내 아들.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이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고 있었어. 너무 축하한다 아들. 이제 네 꿈을 마음껏 펼쳐봐. 그동안 저 공부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 합격한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께 죄송하게도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식당에서 마주치던 아내였어요. 저는 조금 찌질하지만 시험 합격증을 들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열심히 식당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 식당 단골인데 저 기억하시죠? 네? 아, 그럼요. 당연하죠. 매일 오셔서 제육백반 드시잖아요. 어머, 근데 이건 뭐예요? 아, 그 공부 중이라는 시험 합격하셨어요? 와,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같은 날은 제육이 아니라 더 맛있는 걸 드셔야죠. 아내는 제게 정말 축하한다며 계란 후라이를 서비스로 내왔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전 맨날 오는 손님일 뿐이었겠지만 전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매번 이 식당에 왔던 것도 오늘 이렇게 합격증을 들고 나타난 것도 다 그쪽 때문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차 한 잔, 아니 밥 한 끼 드실래요?
그러자 아내 몹시 곤란한 얼굴을 하더니 죄송하다며 제게 서비스 콜라 하나를 더 내왔습니다. 그때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내가 준 콜라만 챙겨 도망치듯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계속 아내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마음을 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전 매일같이 그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저 또 왔습니다. 저에게 내줄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 찾아올게요.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시겠죠? 하지만 아내는 3번, 4번, 정말 10번을 채울 기세로 절 거절하더라고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곤 했지만 밤마다 속으론 자괴감으로 괴로워했어요.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남자로서 매력이 그렇게 없나? 어제 이발도 하고 새 옷도 샀는데. 그때 정말 딱 10번만 고백해보자는 결심으로 정말 무모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집에 일이 있어서 그 식당이 문을 닫을 시간에 겨우 짬을 내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그때 아내는 식당 밖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지금 왔는데 이미 영업 끝난 모양이군요. 제가 너무 늦었네요. 아, 또 오셨어요? 매일 점심 때 오시다가 오늘 안 오시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 싶긴 했어요. 아낸 그때 안색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틀비틀 걷더니 툭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깜짝 놀라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곧장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내는 빈혈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환자분 혈액검사 결과 보니 빈혈이 심각하네요. 이러면 어지럼증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지금까지 버거우셨을 텐데요.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끼니를 자주 거르시나요? 의사 선생님은 아내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안 좋다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수액을 맞던 아내는 몇 시간 뒤에 깨어나게 됐고 제게 그간의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이런 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전 보육원 출신이에요. 어떤 사연에서인지 4살쯤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보육원에 맡겨졌고 성인이 돼서 퇴소한 이후엔 먹고 살려고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지금도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12시간씩 일만 하고 있고요. 동훈 씨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왜 거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동훈 씨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걱정이셨어요. 그게 5급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저도 꿈이 있어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처지를 바꿀 방법이 공부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이외엔 밥도 안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성실하고 당찬 사람이었어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과 성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모양이었죠. 전 사실 경재 씨가 절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5급 행시 합격하셨다면서요. 그럼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셔야죠. 저같이 불행한 여자를 만나면 경재 씨도 함께 불행해질 거예요. 전 경재 씨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 찾으세요. 동훈 씨가 정말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전 동훈 씨가 좋은 거지 다른 어떤 환경을 보고 동훈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동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동훈 씨가 제 마음을 모두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의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똑똑히 증명해낼게요. 전 동훈 씨가 지금의 동훈 씨라서 정말 좋습니다. 전 정말 제 진심을 다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는지 드디어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희는 마침내 연인이 되었어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날 받아줘서 고마워요, 동훈 씨.
절대 실망시킨 일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맙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날 이렇게나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전 연애 시작하자마자 곧장 동은시 식당부터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꿈이라는 공무원 시험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말하기 쑥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머리는 꽤 있는 편이었거든요. 대학도 최상위 대학을 나왔고요. 저는 아내만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 연애 시절 2년 내내 거의 함께 고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뒤 아내는 당당하게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죠. 동훈아, 합격이라고?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동안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게 다 오빠 덕분이야.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힘들게 식당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전 아내와 얼싸안고 울며 합격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회도 사오고 고깔 모자까지 준비해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까지 준비해 촛불에 불을 붙이자 아내는 한참을 웃다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동안 진짜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대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 나 너무 힘들었는데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아내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되었고 저희는 당연히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막연히 부모님도 아내를 좋아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죠. 참나, 아가씨 정말 낯짝도 두껍네. 우리 경제가 어떤 인재인지 몰라? 명무대 출신의 5급 사무관이라고. 근데 아가씨는 뭐? 부모도 없이 보육원 출신의 학력은 전문대 중퇴? 아이고, 그것도 학력이라고 들고 다녀? 내가 하도 우리 아들이 만나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더는 볼 것도 없네. 서로 피차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가씨도 분수에 맞는 짝을 찾아요. 경제 넌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냉정하게 독서를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상처되는 말만 잔뜩 남기시고 부모님은 떠나버리셨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누가 나 같은 며느리를 좋아하시겠어. 나 오빠 부모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오빠도 더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여자 찾아. 당신은 나한테 너무 가분한 사람이야. 동훈아, 왜 그렇게 말해? 나한테 너같이 좋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없어. 오늘 우리 부모님 말씀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 어? 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빌기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아내가 없으면 제가 살 이유가 없다는 말까지 해봤지만 부모님의 뜻은 완강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 없는 삶은 제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결국 짐을 싸들고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저는 아내의 원룸문을 두드렸어요.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었는지 피곤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오빠,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왔어? 부모님 걱정하시게. 전 아내 앞에 소주병 하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척 비틀거리며 슬쩍 집 안으로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해서 서 있을 힘이 없는데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 날씨에 밖에서 자면 입 돌아가요. 저기요, 여기 식당 아니거든요. 대체 소주병은 어디서 났대? 그리고 그 짐가방은 또 뭐야? 오빠 설마. 나 집 나왔다, 동훈아.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당신이 나 안 받아주면
나 아마 노숙자 될걸? 나 지갑도 없이 완전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집주인님, 불쌍한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는 결국 불쌍한 연기라는 절 받아주었고 해장이나 하라며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주었습니다. 전 아내의 찌개를 두고 술 한잔을 하며 정말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동훈아, 내가 너한테 과분한 사람이라고 했지? 아니야. 언제나 날 살게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너야. 나 너 아니었으면 행정고시 합격은 꿈도 못 꾸고 말라갔을 거야. 넌 언제나 내 희망이고 미래야. 비록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 100명, 아니 200명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게. 정말 사랑해 동훈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당신 곁에 함께 할게. 더는 당신 외롭지 않게 늘 함께 할게. 아낸 제 고백을 듣고 펑펑 울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비록 좋은 신혼집도 성대한 결혼식도 없었지만 저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와 혼인신고부터 하던 날, 전 아내에게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당신 웨딩드레스도 못 입혀주고 혼인신고부터 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나중에 정말 멋지게 결혼식 꼭 하자. 드레스 입은 당신 정말 아름다울 거야. 고마워. 근데 결혼식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됐는데. 나한테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잖아. 등본에 당신 이름, 내 이름 함께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막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저흰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내와 절 반반씩 닮은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아내는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둘째 꼭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에 말했지? 사실 나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 앤 네덜란드로 입양을 갔는데 그래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 내 핏줄이 있을 거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더라. 난 우리 딸한테도 평생 친구 같은 형제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낸 종종 혼자 타국으로 입양 간 쌍둥이 여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보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니 저도 처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전이기도 하고 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동생 잘 살고 있겠지? 그 어린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나랑 쌍둥이니까 나이를 먹어도 비슷한 얼굴일 텐데. 그치? 혹시 자기를 버린 고국이라고 우리나라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언젠가 한 번이라도 날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처제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우리처럼 서로를 찾으려고 노력 중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요즘 같은 세상에 못 만날 사람이 어딨겠어. 저도 아내도 언젠가 처제를 만날 날을 그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뜻밖의 인물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닌 절 보자마자 우시며 제 등을 내려치셨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맞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없는 집 형편의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과일 장사까지 하면서 공부시켜 놨더니 이러고 나와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어? 이 불효막심한 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 동훈이 아니면 안 돼요. 혹시 아직도 그 사람 포기하라고 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이미 딸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왔다. 그 소리 듣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결혼 반대한다고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부모 몰래 살림 차리고 애까지 낳아? 성격도 진짜 급하다 너희. 뭐가 그렇게 급했어? 어머닌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지쳤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너희 정말 못 헤어지겠으면 차라리 집으로 들어와라. 애도 있으면서 이런 좁은 집에 살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원룸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내가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사는 꼴 더는 못 본다. 사실 저희 둘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이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뜰한 아내가 아직 아이도 어리고 큰 집도 필요 없으니 좀 더 있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아내 말을 따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다녀가시고 그날 저녁 전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있잖아. 사실 아까 어머니가 다녀가셨어. 어머니가 다 받아들일 테니 본가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 우리 둘 다 출근하면 아이 봐줄 사람도 필요하다면서. 당신이 혹시 내키지 않으면 내가 괜찮다고 잘 말씀드릴게. 아니야, 오빠. 난 너무 기쁜 소식인데? 어머님이 드디어 날 받아주신 거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게 교육상 좋을 것 같아. 나도 대식구랑 같이 사는 게 상상 속에만 있던 일이기도 했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긴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 나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잘해서 꼭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거야. 기대해. 아낸 정말 고맙게도 어머니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흰 본가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합가하는 제안이 무색하게도 아내에게 여전히 냉정하셨죠. 넌 대체 살림을 어떻게 배운 거니? 아참, 배운 적이 아예 없겠구나. 시부모랑 같이 식사할 때 예의 범절도 하나도 모르고. 아유,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아주 속이 터지네. 아내는 절대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빨래를 했는데 제 옷 위에 아내의 양말을 올려놨다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셨죠. 어디 감히 남편 옷 위에 네 더러운 양말 따위를 올려? 네가 이딴 식으로 남편을 공경할 줄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몰랐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는 기가 잔뜩 죽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둘 사이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양말이 뭐 어떤데요? 오히려 맨날 땀 흘리는 제 옷이 더 더러워요. 이 사람도 매일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할 상황 아닌가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다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 잔소리가 오죽했으면 늘 가만히 계시던 저희 아버지도 말릴 정도였답니다. 그래, 당신은 왜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를 잡아? 그쯤 했으면 됐어. 그만해. 어머니만 방에 들어가 쉬거라. 고생 많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의 개입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자극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모든 걸 하나하나 트집 잡으며 상처되는 막말을 하셨어요.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저게 공무원이지 어디 다른 데 가는지 알 수가 없네. 넌 출신이 천하니까 옷도 좀 긴 옷으로 입고 화장도 하지 말고. 네, 어머님. 제 옷이 좀 그랬죠? 저 당장 갈아입고 올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내는 어머니 말씀이 무척 기분 나빴을 텐데 끝까지 어머님 하며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합갈한 지도 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희는 둘째 아들 낳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내를 못마땅해 하셨죠. 손주들에겐 참 좋은 할머니였지만 아내에겐 늘 못되고 냉정한 시어머니였죠. 그러던 어느 날 30대 중반을 넘긴 전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전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건 제가 바로 만성 신부전증 4기라는 진단명이었어요. 환자분 이 정도 수치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명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그게
최근에 조금 피곤하고 눈 주변이 붓긴 했는데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가끔 혈뇨를 보긴 했어서 비뇨기과에 진료를 받을 계획이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 만성 사구제 신염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서서히 제 신장에 영향을 끼쳐 만성 신부전증까지 생기게 된 것이었죠.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좌절을 느꼈어요. 그래도 제 나이가 아직 30대였는데 평생 투석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절 집어삼켰습니다. 병원에선 제게 신장 이식을 권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과 직장일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병을 키우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아내 역시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그동안 피곤하다고 할 때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우리 당장 신장 이식 알아보자. 이식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장기 이식은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 혹시 수술 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과 제 아내는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눈앞이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14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이 어린 자식을 두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어머니 매일같이 절 붙들고 우시고 아버지도 연신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때 절 위에 나선 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신장 이식 해줄 거예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이식 적합성 검사 받으러 갈게요. 에미야, 앞날이 창창한 네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수술을 받겠어? 차라리 내가 이식해주마. 우리 아들한테 내가 신장 안쪽 못 줄까 봐? 내가 수술 받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다 어머님 건강마저 해치시면 어떡해요. 저 어머님, 아버님마저 아프실까 봐 얼마나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 받을게요. 아낸 그 순간에도 저희 부모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어머니 눈물을 보이시며 처음으로 아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넌 내가 밉지도 않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못된 시어머니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사랑하는 제 남편의 어머님이자 저희 아이들 할머님이신데요. 저에겐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님이시고요.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당연히 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보기 싫고 탐탁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조건이 맞으면 당장 이식 수술 받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낸 제게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나 봅니다. 전 그렇게 큰 마음을 내어준 아내에게 차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술해달라고 하기에도 또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전 그저 염치 없고 못난 남편이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리고 어린 제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여보, 말이라도 이식해주겠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염치가 없어서 당신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당신 몸에 칼을 대고 그 무서운 수술을 감당해달라고 하겠어? 여보, 이건 다른 일도 아니고 내 남편을 살리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난 오직 당신 걱정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수술 잘 받고 꼭 이겨내자. 그 이후 아는 곧바로 기증자 선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면역 검사 같은 검사를 받고 이식을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죠. 아내 덕분에 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대수술 끝에 아내와 저 둘 다 무사히 수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식 수술이다 보니 회복기에 몇 주간 병원 입원과 이후 면역 억제제 장기 복용이 필요했지만 저희 둘 다 아직 젊기에
수술 후유증도 열심히 극복해 나갔어요. 그렇게 서서히 회복을 해갔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날 살렸어. 당신은 내 생명이고 은인이야. 당신에게 받은 두 번째 삶, 나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게. 저는 남은 인생을 아내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용기 있는 결정은 특히나 저희 어머니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어머니는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오던 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은이 네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가족이 그립다는 널 모지게 대했던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님 그러면서 그간 아내를 오해했던 본인을 뼈저리게 반성하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 있는 외아들을 뼈 빠지게 길러놨더니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 절 홀랑채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 돈이나 뺏어먹고 전 재산 탕진하고 도망갈 거라고 걱정하신 모양입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종종 그런 사연이 나오니 오해가 깊으셨던 거죠. 하지만 비로소 아내의 진심을 알아보신 어머니는 드디어 아내를 딸 같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셨답니다. 그 이후 어머니가 아내를 얼마나 애지중지 감싸셨는지 몰라요. 동은아, 너 거기서 뭐하니? 당장 앞치마 벗고 이리 나와. 이제 퇴근하고 온 애가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내가 과일 깎아올 테니까 먹으면서 편히 쉬고 있어. 애들도 내가 다 시켜서 재웠다.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혹시나 아내가 이식 후에 피곤하거나 부작용이 있을까봐 아주 노심초사하셨죠. 오히려 제 걱정보다 아내 걱정을 더 하셨다니까요. 한 번은 어머니와 아내가 시장을 보러 간 적이 있나 봐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고부지간이 아니라 꼭 모녀 사이 같다고 그렇게 칭찬하셨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제게 그걸 어찌나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동훈이가 오죽이 예쁘니. 시장 상인들이 보곤 날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난리더라. 네가 보기엔 우리 며느리하고 나하고 닮았니? 이를 어쩌죠? 아내는 내 각시라서 예쁘고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라 예쁜데요. 둘 다 예쁘니까 닮은 거 맞겠죠 뭐. 저도 화목한 집안 분위기 덕분인지 금방 건강을 회복했고 아주 오랜만에 집안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로 행복해. 나한테 소원이 있다면 어머님, 아버님,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늘 건강했으면 하는 거랑 한 가지 소원을 더 빌 수 있다면 이제 내 동생 만나고 싶어. 나 요즘 정말 좋거든. 이렇게 좋을 때 동생까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더는 소원도 없을 텐데. 아내는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전 영원히 아내에게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이 또 4년이나 흘렀습니다. 이식 수술 이후에 저도 아내고 계속 검사를 열심히 받고 있었어요.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걱정스러운 수치로 나왔더라고요.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묻자 아내는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털어놓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제가 원래 빈혈이 있긴 했는데 요즘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가끔 코피도 나고 살도 좀 빠졌고요. 저는 아내가 살이 조금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잠옷 심각해진 의사 선생님은 추가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아내는 걱정이 많은 절 보고 그냥 몸살 감기일 거라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벼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거였어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 이제 30대 후반인데 갑자기 백혈병이라뇨. 다시 한번 검사해보면 안 될까요?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의사에게 계속 매달렸습니다. 이식 수술을 할 때만 해도 아내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본격적인 백혈병 치료에 들어가고 아내의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가자 전 그제야 이게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죠. 아내는 곧장 독한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저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던지라 낮엔 직장에 갔어야 했는데 그 빈자리를 부모님이 맡아주셨답니다. 동은아, 우리 착한 며느리, 내 가슴으로 낳은 딸, 네가 이렇게 아픈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구나. 내가 널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고생 시켜서 네가 병이 난 거면 어떡하니? 이게 다 내 탓인 것만 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요즘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행복하기만 했는걸요. 지금도 이렇게 제 곁을 항상 지켜주시잖아요. 저도 퇴근하자마자 곧장 아내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제야 집에 들어가신 부모님은 그때부터 또 제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밤잠도 못 주무셨어요. 비록 모두가 병원과 집을 드나들며 생활했지만 아내만 무사히 나을 수 있다면 그런 생활이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착한 아내는 저희가 고생하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봐요.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어떡해. 당신 특히나 잘 자고 잘 먹어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아니야. 더는 듣기 싫어 그런 말. 내가 뭐가 고생이야. 이렇게 당신 얼굴만 쳐다볼 수 있어도 좋은데 꼭 우리 신혼 때 같잖아. 그러니까 가족들 걱정은 말고 얼른 나와서 우리 집에 가자.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아주 난리야. 나도 보고 싶다 내 새끼들. 아이들도 엄마가 많이 아픈 걸 알았는지 가끔 병원에 와서 아내에게 큰 힘을 주었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내가 엄마 얼굴 그려왔어요. 이거 봐봐요. 엄마 머리 길 때 얼굴이에요. 아이들은 아내 민머리가 어색했는지 예쁘게 긴 머리를 그려왔더라고요. 어디 보자. 세상에, 엄마 완전 공주님 같네. 그림도 잘 그려요, 우리 딸. 내가 맨날 그림 그려줄 테니까 아프지 마요, 엄마. 집에 엄마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 두고 어딜 가겠어. 엄마 너희들 시집 장가 가는 거 다 보고 갈 거야. 엄마 정말 오래오래 살 거니까 슬퍼하지 마. 아내의 약속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부모님도 모두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젊은 만큼 병은 점점 빠른 속도로 아내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아내였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몹쓸 병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더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손끝도 차가워졌고요. 전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동은아,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1년만, 아니 한 달만 더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돼? 나 아직 당신을 보낼 준비가 안 됐어. 당신은 내 생명인데 당신이 없으면 나도 죽은 거와 다름이 없잖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내의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그렇게 아내의 곁을 지켰어요. 눈물 대신 곁에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속삭였고요. 아내는 생애 마지막 힘을 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정말 행복했어.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여보, 사랑해. 아내는 그렇게 38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세상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언제 썼는지 모를 편지 한 통을 남겼더군요. 여보, 내가 힘이 없어서 길게 못 쓸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당신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 당신 마음을 모르고 있을 때도 당신 같은 남자라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늘 외롭고 절망뿐이던 내 삶에 가족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알려줘서. 언젠가 나한테 두 번째 삶을 줘서 고맙다고 했지? 나한테 당신은 진정한 첫 번째 삶을 살게 해줬어. 날 알아봐주고 내게 와줘서 고마워.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울보라고 놀림받지 말고 씩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어머님 아버님도 잘 살펴드리고 먼저 가서 미안해. 내 사랑 안녕. 평소에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던 만큼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엔 생각보다 많은 조문객이 오셨습니다. 다들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아내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배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내분 분명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만나 뵙지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어찌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큰 슬픔 속에서 아내를 보내고 저희 가족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님 큰 절망감에 빠져 식사도 자꾸 거르시고 저도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이들을 챙겨야 하니 낮엔 정신을 차리고 있었지만 밤마다 각자의 방에서 다들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금방이라도 아내가 말을 걸 것만 같고 아내가 그렇게 잘 끓이던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리움이 결국 병이 되었는지 전 밤마다 아내가 사라지는 악몽을 꾸며 몸서리 쳤습니다. 그렇게 또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이들도 아내의 빈자리를 이젠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재야, 잘 사냐? 연락도 통 안 되고 다들 네 걱정이 많다. 내가 그때 외국에 있어서 재수 씨 장례식에도 못 가서 미안하다. 괜찮아. 네가 멀리서 신경 많이 써준 거 알고 있어.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말이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상해서 말하는 거야. 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친구는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회사 인천으로 이직한 거 알지? 근데 말이야, 내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재수 씨를 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재수 씨하고 똑같이 생겨서 나도 엄청 놀랐어. 내가 재수 씨 얼굴 잘 알잖아. 전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낸 분명 1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를 봤다는 말이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그래도 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걸 알기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체 얼마나 닮았길래? 그 식당 주소 좀 보내줘.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제가 식당 주소를 물은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첫 번째로 대체 얼마나 닮았길래 아내가 세상을 뜬 걸 알고도 저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제게 사실 설마 하는 생각이 든 게 있었거든요. 전 친구에게 곧장 주소를 받고 다음날 바로 인천 어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면서도 설마 하며 진짜 거기까지 가고 있는 스스로를 비웃었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해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안에 서 있던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전 주저앉고 말았어요. 큰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사람은 분명 제 아내였거든요. 손님,
괜찮으세요? 엉덩이 안 아파요?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잔 넘어진 제게 다가와 아주 어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전 다급하게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저기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잔 잠깐 곤란한 얼굴을 하더니 잠시 시간을 내겠다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조차 오래전 아내와 똑같아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 혹시 서동은 씨 모르시나요? 그쪽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요. 그러자 그 여잔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서동은 씨 모르세요? 혹시 한국 이름이 서지은 씨 아니세요? 네? 제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제 한국 이름이에요. 여잔 깜짝 놀라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이 꼭 외국에 살다 이제 한국말을 갓 배운 사람 같았거든요. 전 그래서 늘 품에 품고 다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지은 씨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뭡니까? 저도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핸드폰 배경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은 아내가 평소에 제게 자주 보여주던 사진과 똑같았어요. 전 이 사진 제 양부모님께 받았어요. 네덜란드 입양 갔을 때 양부모님 제게 언니가 있다며 이 사진 보여줬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입양을 가서 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지은 씨, 그러니까 처제가 입양 갔을 때 보육원에서 아내와 둘이 찍은 똑같은 사진을 한 장씩 들려준 모양이었어요. 난 사진 보고 한국에 내 언니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있을 때도 늘 언니가 궁금하고 그리웠어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저 그곳에 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양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도 거기서 네덜란드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남자 나쁜 사람이었어요. 날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어요. 술 먹으면 내게 폭력을 썼어요. 그래서 나 그 남자랑 이혼하고 곧장 한국행 비행기 탔습니다. 처젠 그러면서 아내와 비슷하게 힘들기만 했던 인생살 들려주더라고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던 처젠 네덜란드 남자와 결혼했지만 파경을 맞았고 세상에 하나뿐인 언니를 찾으러 그렇게 무작정 한국으로 온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말도 모르니 일단 식당에서 생활비를 벌며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찾고 있었던 거죠. 처제,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동훈이가 내 아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어떻게 이제야 만날 수가 있냐고요. 왜요? 지금 만나면 안 돼요? 제 언니 어디 있어요? 언니를 당장 만날 수 없어요? 전 순진하게 묻는 처제를 데리고 아내를 만나러 향했습니다. 처제도 아내에게 가는 동안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나 봐요. 계속해서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묻더라고요. 처제 언닌 천사예요. 따뜻하고 정 많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처제를 그동안 많이 그리워했어요. 늘 보고 싶어 했고 찾고 싶어 했고요. 정말입니까? 저도 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언니 만난다니까 무척 설렙니다. 하지만 제가 처제와 함께 향한 곳은 아내가 있는 곳, 아내가 영원히 잠들어 있는 납골 땅이었어요. 처젠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늦었어요. 왜 벌써 가버렸어요? 날 한 번이라도 만나주지. 내가 너무 늦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우린 왜 헤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전 정말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슬픈 운명을 선사해 준 걸까요?
5년만 빨랐더라도, 아니, 1년만이라도 빨랐더라면 평생 서로를 그리던 자매는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전 처제에게 허락을 구한 뒤 저희 부모님께 처제를 소개했어요. 어머닌 처제를 찾았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버선발로 현관까지 달려나오셨어요. 어머닌 처제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답니다. 정말 우리 동은이 동생 맞아요? 난 동은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우리 동은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렇게나 보고 싶어 하던 동생을 찾았는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떠났을까.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저희 가족은 아내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처제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 줄 아시나요? 이모,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글 알려줄게요. 봐봐요. 이렇게 내 손 따라서 써봐요. 한글 너무 어려워. 조금만 천천히 써줘. 처제는 요즘 제 둘째 아들에게 한글을 배우느라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아내와 똑같은 얼굴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처제를 보면 꼭 아내가 제 곁에 있는 것 같네요. 저희 가족은 처제를 막내딸로 막내 여동생으로 생각하며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처제도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잘 따르고요. 또 처제가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처제, 요즘 직장 생활은 좀 어때? 벌써 입사한 지도 2년이 다 돼가잖아. 사람들하고 소통은 잘 되고? 요즘 사람들 영어 잘해서 문제 없어요. 근데 점심 먹을 때 조금 힘들어요. 저 매운 거 아직 힘들어요. 근데 다들 매운 거 엄청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맞아. 너무 좋아해서 잘 먹는다는 표현이 딱 그거야. 저희 애들도 본인들과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한 이모를 엄청 잘 따릅니다. 가끔은 이모를 너무 놀려서 제게 혼이 나기도 하지만요. 이모, 완전 웃겨요. 이모 김치 못 먹어요? 내가 물에 씻어줄까요? 난 이제 밥 안 먹고 김치만 먹을 수 있어요. 처젠 저희 애들한테 놀림받은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잘 먹는답니다. 가끔 산낙지에 도전했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긴 했지만요. 처젠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다시 고향에 돌아와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네요. 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처제를 챙겨주려고요. 처제는 아내의 분신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처제와 아내를 함께 추억하며 재미난 인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제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잘 지내? 나 당신이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처제 만났어. 처제 잘 먹고 잘 웃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가족들도 처제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가끔만 해. 내가 당신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동은아. 우리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아주 가끔은 내 꿈에 좀 나타나줘. 정말 사랑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하나뿐인 내 사랑.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